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2월 1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하늘을 정리하는 12월이 됐습니다. 전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유발 하라리가 쓴 베스트셀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란 책에는 집단 사고와 개인의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인다. 이 말은 저도 오래전부터 강연을 하면서 자주 했던 말입니다. 집단사고, 그룹 싱크는 강한 소속감으로 한 방향의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대안들을 억압하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집단사고에 빠진 족속들, 특히 아집에 사로잡힌 무지한 리더가 이끄는 집단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 같습니다. 좀비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망치가 쥐어지면 모든 게 멋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 듭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런 무지한 권력은 불가피하게 진실을 왜곡시킨다며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거대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다. 어찌어찌해서 당신이 이 충동을 이겨낸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들은 당신 수중에 거대한 망치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리고 보니 꼭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바로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잡으면 벌이는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문정부가 촛불혁명이라면서 벌이고 있는 적폐청산부터 검찰개혁까지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낭만적 대북관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은 DJ 노무현 정부부터 그랬으니 그렇다 칩시다. 어설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다 산더미 같은 빚을 내 버린 확장재정 정책은 국가 경제의 틀을 흔들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궁지에 내몰면서 역설적으로 빈곤층의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실업 대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문정부에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정부가 내세우는 뉴딜은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엉튀기 일자리이자 몰핀으로 병든 몸에 통증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문정부는 우리가 OECD에서 가장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그건 작년까지 워낙 추락을 거듭해 바닥에 이른 때문에 생긴 기저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폭주를 계속합니다. 내년 예산은 세금 인상과 빚을 내 만드는 556조로서 이제 국가부채는 거의 공포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폭주를 막으려면 문정부에게서 망치를 빼앗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내리치고 보는 무지막지한 권력의 망치를 빼앗지 않으면 이 나라는 회복할 수 없는 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언론은 복귀냐 해임이냐 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비단 윤 총장에게 운명의 한 주가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운명의 한 주를 맞은 것입니다. 행정법원의 신문은 약 1시간 만인 12시 10분에 끝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 김경수 지사를 변호했던 이옥형 변호사와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출석했습니다. 윤 총장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신문 종료 후에 기자들에게 핵심 쟁점인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건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일회용 자료이고 판사 감시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한 게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 경력 등은 책자로 발간할 정도다. 반대편의 이옥형 변호사는 신문 종료 후에 2일 징계위 결정이 있으면 이 사건은 소위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이익이 없는 소송에 왜 응했는가요? 어쨌든 오늘 12월 1일은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내일 2일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일정을 감안하면 행정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가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검란의 불은 이제 제대로 붙었습니다. 정부의 평검사가
1789명인데 98%에 이르는 1721명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이 절대 다수의 평검사들이 모두 개혁의 의기장을 놓는 적폐 세력일까요?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윤 총장 개인의 안위가 아닙니다.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입니다. 이제 법무부 안에 추 장관 라인으로 불리던 검사들도 돌아서더니만 어제 오전에는 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방에 올렸습니다. 사실상의 항명입니다. 그도 추 장관 측근이었던 검사입니다.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검찰국장으로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검찰을 권력의 신유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추 장관대로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연물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윤 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제 평검사들이 반발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산 동부지청에서 시작된 평검사들의 반발은 26일 오후 법무부가 윤 총장을 판사 사찰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확산됐습니다. 이승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한다는声明을 냈죠. 여기에 고검장들과 지검장들까지 들고 일어났으니 사실상 추미애 라인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판에 추 장관에게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29일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의뢰 조치가 위법하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검사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대학 후배죠. 그리고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전담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는 법리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절차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 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 진행 중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단행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발표한 24일 오후 5시 20분경 이 검사는 문제의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대검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추 장관이 급작스럽게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또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 감찰 기록에 편찬했다고 합니다. 감찰 담당관실 다른 검사들도 똑같은 결론이었다고 하는군요. 이 검사는 자신의 보고서 중에 그 부분이 삭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은 이제 커졌습니다. 이 법무부의 해명이 궁색합니다. 이렇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 유사한 판사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 박영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있다. 과연 그런가요? 그런데 국민일보 인터넷판 보도로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다는 부분을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후 수사 의뢰 내용과 맞지 않으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떼낸 거죠. 게다가 어제 중앙일보 인터넷판 보도를 보면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의 감찰 기록 검토 요구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묵살하고 있다는군요.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 담당관에게 12월 1일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제출할 감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박 담당관은 소속 검사들의 통화 및 방문 요구 등을 모두 묵살한 채 윤 총장의 재판에 참여하면서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24일 총장 직무집행 정지 전으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벌이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은 지금 검찰 내부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책임자를 직권남용과
검찰청법 위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지시했다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실 그럴 만한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감찰부 허증수 상과장과 오미경 인고관이 25일 밤늦게까지 이른바 판사승향 문건, 그러니까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을 때 압수수색을 총괄한 허증수 과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대검 관계자가 문서로 남겼다고 하는군요. 증거를 확보한 거죠. 허 과장의 통화 상대방은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었다고 조선일보는 단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복수의 인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박은정 검사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박 담당관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속 상관인 유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으며 심재철 검찰국장은 지난 2월 자신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때 보고받은 판사 승향 문건을 9개월 뒤에 문제 삼으며 판사 사찰 의혹 프레임을 짠 당사자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전화로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즉 법무부가 지휘한 것이고 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게 되어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죠. 검찰청법상 대검감찰부도 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검감찰부 해명 역시 궁색합니다. 28일 기자단의 입장문이라는 걸 배포했는데 그 입장문에서 해당 통화를 인정하면서도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사건 발생 보고를 했는데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자세한 설명을 했을 뿐이다. 정말 그런가요? 당장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마구 터져나왔습니다. 컴퓨터 포렌식을 지휘하던 허정수 과장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한 것은 다른 사찰 문건이 안 나왔다는 뜻인데 이게 압수수색 지휘가 아니면 뭐냐? 검찰청법 위반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검감찰부가 윤 총장 감찰을 수사로 전환한 것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이 법무부가 판사사찰 관련 자료를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감찰부에 넘겼고 대검감찰부는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법무부가 사전 교감 없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법무부가 수사 지시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은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도 조 차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대검감찰부가 법무부 직속기관처럼 행동한 것인데 그 변명이 사람들을 웃깁니다. 지휘감독자와 관련된 내용이라 보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총체적 불법 수사임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자, 이 판에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일주일 전에 산업부 전현직 국장급 인사 등에 대해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가 반리된 것이 29일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사건으로 언론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전지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과 법리검토 보고를 대검에 올렸다. 검찰은 증거인멸 수사를 급진전시켰고 핵심 인사의 휴대전화에서 청와대 윗선 보고체계 과정을 수사할 단서를 확보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보강수사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검찰총장 보고가 늦어졌다. 대전지검 수사팀에는 수사기록이나 진술조서 원본 등을 추가로 보고하라는
대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며칠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수사팀에서는 수사 기록 자체를 가져오라는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지휘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 때도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반부패부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족했고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혐의로만 구속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전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다시 제기했지만 대검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초과 지시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주변에서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월성1호기 수사를 두고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뒤에 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가 오일 스톱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짧게 짚죠.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권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연한 것을 논의한 모양인데 청와대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까?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까 주목받았는데 이런 말을 했더군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평검사들에게 한 얘기죠. 야당 조수진 의원은 유체에 따른 화법이라고 했고 진중권 교수는 타깃면의 화장에 감춰져 있던 민낯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제가 보탤 말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서 당장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김현미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는데 그 질 좋은 빌라에 김 장관부터 사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광주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 선고가 있었죠.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군사 지식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 그 뒤에 덧붙인 설명은 또 이렇습니다. 위협 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능성이 인정된다. 한참 동안 그 뜻을 생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미필적 인식, 이 말이 도대체 뭔가 제 형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더군요. 권력은 잠깐 스쳐가는데 오역의 시간은 이렇게 깁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